사랑 구걸에 숨겨진 건축학, 자신만의 감옥을 짓는 것을 멈추는 법. 안녕하세요, 마음탐험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사랑을 구걸해야 한다는 느낌을 파헤쳐 볼 겁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 행동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깊고 거의 고고학적인 여정을 떠날 겁니다. 약속하건대 이 영상의 끝에는 이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견고한 토대 위에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도구들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건축물의 가장 눈에 띄는 표면은 바로 끊임없는 재확인 욕구입니다. 때로는 입 밖으로, 때로는 침묵 속에 외치는 그 질문들 말이죠. 아직 나를 사랑해? 정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상대방이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이 외관을 이루는 또 다른 벽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좋아한다고 가장하는 것, 예를 들어 공포 영화나 도저히 못 듣겠는 음악 장르를 말이죠. 이것은 공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차이라도 버림받을 이유가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추방당하면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원시적인 두려움, 부족에서 추방당할 공포는 여전히 우리의 뇌 속에 살아있으며 우리가 애정을 간청해야 한다고 느낄 때 듣는 선조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승인 추구, 남에게 맞춰 변하는 것,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벽들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보는 전부라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숨겨진 원동력,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는 무엇일까요? 이제 파헤쳐 봅시다. 여기 첫 번째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 구조의 상당 부분은 우리 어린 시절에 설계됩니다. 바로 애착 이론이라고 불리죠. 이것을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설계도 또는 청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랑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함 있는 설계도 위의 관계를 계속 구축하여 심리학자들이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두 가지 힘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이 패턴을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면 그것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감지하는 도구, 즉 많은 사람들이 위험 신호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불안정함에서 당신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패턴은 한 사람은 항상 요구하고 다른 사람은 항상 베풀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어지는 지치게 만드는 공동 의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호혜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느끼도록 우리의 뇌는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사랑 구걸의 구조에서는 이것이 위험해집니다. 누군가가 새벽 3시에 좋아요 하나 같은 아주 작은 관심 부스러기를 주면 당신은 그 대가로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성대한 만찬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에도 빚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뇌의 공장 오류가 작동합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게을러서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당신 마음 깊이 버려질까봐 두려워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이론을 확증하는 단서만을 찾는 탐정이 되어 애정과 안정의 모든 증거는 무시해버릴 겁니다. 이에 맞서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좋은 점을 찾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일들을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실제로 기록해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안아주었어. 오늘은 정말 내 말을 들어줬어. 당신의 뇌가 선택한 공포 장면만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보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도 한몫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궁정사랑을 생각해보세요. 닿을 수 없는 여인을 위해 고통받고 불가능한 위협을 행하는 기사의 이야기. 수세기 동안 사랑은 절망적인 투쟁이자 고통스러운 갈망이라는 낭만적인 버전으로 우리에게 팔려왔습니다.
오늘날의 실용적인 교훈은 사랑이 진정하려면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정복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 삶의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가치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받는 관심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오디션을 봐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시도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으로 변할 겁니다. 현실은 설계도를 완벽하게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강한 사랑, 즉 터프 러브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파괴적일까요? 한쪽에서는 성격을 단련하고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진정으로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밀쳐내는 것으로요? 아니면 안아주는 것으로요? 이제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친 미신을 해체해 봅시다. 바로 운명의 반쪽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완성시켜줄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믿음이죠. 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매우 편안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한 오렌지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할 막대한 책임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역설, 즉 쉬운 해결책이 없는 거의 철학적인 딜레마로 이끌고 갑니다. 사랑을 절박하게 찾고 필요로 할수록 건강한 연결을 찾을 가능성은 더 멀어집니다. 그 필요성 자체의 에너지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압도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절망 자체가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짝을 찾아야 한다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화는 종종 싱글 상태를 실패나 기다림의 상태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절망의 보일러에 연료를 직접 공급하여 사람들이 혼자 남겨진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조차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의존이 도덕적 결함, 거의 개인의 성격적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논쟁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종종 가족 체계와 사회적 기대에 뿌리를 둔 두 사람 사이의 역동성, 즉 춤처럼 이해합니다. 우리는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에서 이해를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사랑을 구걸하는 것은 인간 조건의 가장 깊은 부분, 즉 실존적 고독에 닿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홀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애정의 간청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찢겨진 채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심연 위에 다리를 건설하려는 시도입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남으셨군요. 현실이 어떻게 모든 이론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전문가들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들을 볼 시간입니다. 이제 엔진룸으로 들어가 봅시다. 빠른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리머런스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첫눈에 반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리머런스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된 비자발적이고 강박적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정신상태입니다.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리머런스에 덫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봅시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은 도파민 카지노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은 탐색과 기대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슬롯머신 레버를 계속해서 당기게 만드는 것이죠. 메시지 하나, 작은 관심 한 조각이 당신을 계속 붙잡아 두는 작은 보상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랑은 따뜻한 담요 같은 옥시토신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감, 평온함, 안정감의 신경 전달 물질이죠.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도파민의 주사, 다른 하나는 편안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숨겨진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존 볼비입니다. 그의 이름은 종종 다른 유명한 이름들에 가려지지만 그는 애착 이론의 아버지로서 고아원과 병원의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근본적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과학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연결에 대한 필요성이 음식이나 거처만큼이나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거의 반항적인 대안 이론이 있습니다. 계어절 민감성 불쾌감 또는 영어 약자로 RSD Rejection Sensitive Dysphoria 라고 불립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든 상상이든 거절을 인식했을 때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 반응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구걸하는 것은 단지 나쁜 심리적 습관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직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틴 네프, 캐리스틴 네프와 같은 연구자들이 자기 연민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관계에서 실수나 거절을 겪은 후 강해지는 것이나 자신을 비판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회복력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직관은 약해지지 마 라고 외치지만 과학은 자신에게 친절해져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세 부분으로 된 엔진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불안정 애착이 기본 두려움을 만듭니다. 확증 편향은 그 두려움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을 찾는 레이더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리머런스는 그 모든 강박적인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그 사람을 유일한 구원이자 파멸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구걸의 건축학의 핵심에 있는 진정한 기계입니다. 엔진, 설계도, 그리고 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개척지로 눈을 돌릴 용기가 있으신가요? 추측과 위대한 질문의 영역 말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인간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애착 패턴을 치유하도록 돕는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치료용 인공지능이 생겨날까요? 아니면 이것이 합성적이고 완벽한 애정에 대한 새로운 기이한 형태의 의존성, 즉 중독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여기는 과학이 벽에 부딪히고 철학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신경과학은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화학 물질, 회로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언젠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다른 의식과 깊이 융합되기를 그토록 갈망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어지러울 정도의 철학적 함의로 이어집니다. 만약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이 결국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이라면 진정한 사랑은 초월적인 것으로서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번식하도록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환상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유대감에서 우리가 찾는 목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개인 수준에서 사랑 구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짝의 승인을 필사적으로 찾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우리의 부족, 즉 우리의 정치적 또는 국가적 집단의 승인을 찾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애착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종으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부족주의와 양극화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최종 목표는 사랑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표는 내면에서 사랑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의 빛을 반사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행성 대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토끼굴 여행이 끝났습니다. 단순한 감정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까지 탐험했습니다. 이제 잠시 전체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영상 초반에 우리는 그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느낌, 즉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인정해주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해주는 답장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작했고 이제는 의식의 본질, 인공지능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진화의 벽돌, 어린 시절의 설계도, 그리고 뇌화학의 시멘트로 지어진 놀랍도록 복잡한 인간 건축물의 한 조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개념, 어떤 깨달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거나 당신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들었나요?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함께 해주신 점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진심으로 기쁠 겁니다. 마음과 인간 경험의 미스터리에 대한 이러한 심층 탐험에 매료되셨다면 다음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우주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의 승인이 이미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